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낯선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처음 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퇴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열흘째 되던 날 전세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항생제 주사를 맞고 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왜 그 시점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곧바로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달 입원했을 뿐인데 제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골목 안쪽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크지 않았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면 나무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창가로 오후 햇살이 낮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위임장, 계약서, 사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 변호사는 책상 앞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첫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봉투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놓지 않으려 힘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먼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부터 보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그 말에 숨이 내려앉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조용히 넘겼습니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놓치지 않으려는 눈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숨을 고르며 방안을 가만히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법조 관련 서적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상장이나 사진 같은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 서류를 먼저 들여다보는 사람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참 뒤 김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 손에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리로 눈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퇴원한 날은 4월 초 바람이 아직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내 집 골목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몸은 아직 덜 회복됐지만 마음은 간절하게 급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내 집만 생각했습니다. 내 이불, 내 주방, 내가 늘 앉던 창가 자리. 좁은 골목을 걸어 올라가면서도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익숙한 지붕과 대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루 앞에 낯선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 운동화와 남자 슬리퍼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처음엔 민준이 누군가를 데려온 줄만 알았습니다. 대문 옆으로 예전에 내가 텃밭 창고로 쓰던 작은 별채가 보였습니다. 그 별채 문에는 자물쇠가 그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대문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모르는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고 둘 다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간신히 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인데 누구시죠? 그 사람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한동안 울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 집 안에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늘 끓이던 그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대문 기둥을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막막했습니다. 화를 낼 곳이 없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을 더 눌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골목 끝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곳도 몸을 낼 곳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근처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을 뜬 채로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많이 걱정했잖아요. 걱정했다는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은 앉자마자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전세 받아서 엄마 병원비에 보탰어요. 다 엄마 생각해서 결정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은 외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그 아이 하나만 보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기꺼이 무엇이든 보태줬습니다. 아들이 부탁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집문서도 그렇게 한 번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담보대출 좀 받게 도장만 찍어줘요. 그 말에 군말 없이 도장을 찍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외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원하던 날 민준이 직접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은 내가 잘 볼게요. 빨리 나으세요. 그 말을 믿고 집 열쇠를 아무 의심 없이 맡겼습니다. 도장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도 함께 건넸습니다. 아프고 두려운 마음에 그냥 넘겨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의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건 제가 입원한 지 열흘째였습니다. 저는 그날 항생제 주사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 집 이야기인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믿음이 빈틈이 됐고 그 빈틈으로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도장 몇 장이 그렇게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틀 뒤 민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선영도 나란히 옆에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처음부터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다 문제없는 거예요. 제가 위임을 받아서 처리한 거잖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들어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구나. 설명은 나중에 듣자. 민준이 조금 긴장을 푸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옆에서 조용히 그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잠시 뒤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서명 한 번만 더 해주면 다 정리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 도장 다시 찍어주마. 민준의 표정이 눈에 띄게 풀렸습니다. 선영도 어깨를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엄마.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장을 다시 찍어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딱 하루가 필요했습니다. 그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위임장. 평소에 하나씩 모아두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챙겨온 것들이 지금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김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다시 펼쳤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 김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계약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입원한 날짜와 계약이 이루어진 날을 말씀드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폈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어르신이 입원 중이신 기간에 계약이 됐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위임장을 들어 올려 다시 읽었습니다. 잠시 후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위임장에는 집 관리라는 말만 적혀 있습니다. 전세 계약 체결은 그 범위 안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천천히 이해하려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 말이 가슴 안쪽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내가 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송이 목적은 아닙니다. 선택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봤습니다. 어르신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서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직 말로 다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기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옆으로 밀고 두 손을 책상 위에 모았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등을 조금 더 세우며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약 무효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계약이라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입원 중에 체결됐다는 사실도 함께 다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깁니다. 관계도 완전히 끊어집니다. 세입자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는 그 말에 대문 앞에 서 있던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당황하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을 인정하되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본체 계약은 그대로 두고 별채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눈을 들어 다시 물었습니다. 별채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계약서를 보면 본체만 임대 목적물로 돼 있습니다. 별채는 계약 범위 바뀝니다. 그 별채에 어르신의 평생 거주권을 공증으로 묶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천천히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본체 임대 수익 일부를 매달 정기 지급받는 조건입니다. 공증 합의서로 남기면 아무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싸워서 모두를 내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리를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되찾는 방법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법적 불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조건은 그쪽에도 나쁜 거래가 아닙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준이 서명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달리 혼자였습니다. 표정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차를 내오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민준은 봉투를 꺼내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다 정리되어, 엄마.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 전에 엄마가 조건이 있다. 민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종이 한 장을 꺼내 밀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허용되면 서명하마. 민준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내용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는 별채에서 평생 거주할 권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본체 임대 수익 일부를 매달 정기 수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공증을 거쳐 문서로 확정짓는 조건이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별채까지요?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저는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민준은 종이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별채는 계약서에 없더라. 그거 알고 있지? 민준이 시선을 잠깐 내렸습니다. 위임 범위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별채가 계약 범위 밖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지금 다투면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그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사흘 뒤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조건부 합의서에 민준의 서명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제 이름도 그 아래 나란히 적혔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공증이 끝나고 사무실 문을 나서려는데 김 변호사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책상을 정리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좀 덜 아프십니까? 그 한마디가 예상치 못하게 가슴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숨이 쉬어집니다. 김 변호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별채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백 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앞면에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이 이 통장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달 그날이 되면 내 이름으로 입금된다는 사실.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단단한 증거였습니다. 별채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 비워뒀던 공간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오후 햇살이 낮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아도 괜찮았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였습니다. 민준과는 그 뒤로도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화해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회복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기다려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별채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사는 기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달 입원했을 뿐인데 제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